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속도에 따라서 무차원화된 그 비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형식의 펌프를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속도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펌프를 비속도를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펌프 형식을 결정할 때부터 이 비속도를 이용해서 펌프의 형식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값을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무차원 비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회전 속도를 유량과 그리고 그래비티와 그리고 수도의 펑션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무차원화된 비속도를 얻음에 있어서 유량이 얼마이고 수도가 얼마일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펌핑을 해야 되고 유량이 얼마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비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펌프의 모터가 가동할 수 있는 아, 회전 속도가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속도의 범위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값은 사실은 이렇게 유량계수와 수도계수, 즉 양정계수를 이용해서 무차원화된 아, 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회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결국 유량계수를 2분의 1승을 해주고 그리고 양정계수를 4분의 1승을 해줘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 속도를 유량과 그리고 이 수두를 이용해서 무차원화된 듯한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즉 무차원화된 회전 속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유량의 경우에는 큐빅 초당 큐빅미터라는 유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 회전 속도는 RPS, Revolution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회전 속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초당 회전 속도. 이것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중력 가속도라는 값은 콘스탄트한 값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계속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실용적인 값, 유량은 초당 큐빅미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분당 큐빅미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얘보다 60배 더 큰 값이죠. 현장에서는 이런 값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초당 몇 회전인지보다도 분당 몇 회전, RPM이 얼마인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속도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와 다른 값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N이나 Q를 다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경우에는 RPS가 아니라 RPM을 사용하게 되고요. Q의 경우에는 큐빅미터 퍼 세컨드 대신에 큐빅미터 퍼 미닛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면은 두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되죠. 더구나 여기서는 이제 중력 가속도도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다른 값이 되냐면은 요 값에다가 2553배를 해주면 요 비속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속도의 값은 이 무차원 비속도에 2553배를 해줘야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속도들은 다 뭐냐면은 요 값이에요.
요가 무차원화된 비속도가 아니고 차원이 있는 값입니다. 차원이 없으려면 그래비티는 최소한 남아 있어야 차원이 없는 값이 되겠죠. 근데 그래비티를 이제 빼버려서 차원은 있는 값이 되지만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회전 속도 그리고 유량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유량을 사용해서 구한 비속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훨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비속도를 구해서 그 값이 75에서 600 정도 범위에 들게 되면은 원심 펌프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1500 이상의 그 비속도가 나오게 되면 즉 수두는 낮고 유량이 많으면 아, 이 비속도가 높아지겠죠. 같은 모터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럼 이제 충유 펌프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유 펌프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중간에는 물론 홀류 펌프를 요 두 가지 펌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홀류 펌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들을 보시면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예요. 회전 속도, 유량, 수두가 포함된 무차원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제 직경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CQ와 CH를 이용해서 요 직경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경에 상관없이 어떤 펌프가 유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효율점에서의 값을 이제 적용하는 게 이 설계 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더가 있으니까 이 헤더 대신에 MPSH를 사용하면 이 MPSH가 계속 나오는 이유 자체가 뭐겠어요? 이 값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 H 대신에 여기에서 요 H 대신에 MPSH 값을 사용하게 되면 흡입 비속도라고 부르는 비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위를 어, 이 RPS 그리고 큐빅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할 때의 그리고 그래비티가 들어있을 때의 값을 사용하는 무차원 비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값 RPM을 사용하고 큐빅 미터 퍼 M을 사용하고 그래비티를 뺀 값을 사용하는 실용적인 비속도 값이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NS라고 하지 않고 S를 하나 더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유효 흡입 비속도의 경우에도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차원 아, 무차원 비속도의 경우에는 0.47 이상 그리고 차원이 있는 실용적인 비속도인 경우에는 여기 2,553만 곱하면 되니까요. 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유 펌프인 경우에는 유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이 압은 크게 못 높인다는 그런 단점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충유 펌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유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수도를 많이 못 높이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다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에는 압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앞서 보셨지만은 이제 같은 유량일 때 충유 펌프는 사이즈 자체가 훨씬 원심 펌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요. 그런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심 펌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 다시 한번 리마인더 그리고 이게 충유 펌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 프로펠러 펌프죠. 그리고 이게 홀류 펌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충유 펌프는 높은 비속도를 가질 때 사용하는 펌프가 충유 펌프고요. 이 원심 펌프하고는 반대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심 펌프는 주로 수두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펌프고요. 충유 펌프는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펌프가
충유 펌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효율점에서 원심 펌프에 비해서 CQ는 커요. 그러니까 유량은 크다는 이야기죠. CQ가 유량 개수입니다. 그리고 양전 개수는 원심에 비해서 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요게 이제 무차원화된 유량이고 요게 무차원화된 수두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충유 펌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두가 많이 변하더라도 유량 위주이기 때문에 유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 곡선을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 기울기가 이 CH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팔라요.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아, 예, 수도가 여기 2에서 1로 바뀌더라도 유량이 크게 이게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아, 이 원심 펌프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심 펌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건 수도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면 수도는 얼마 안 바뀌는데 유량이 이렇게 같은 범위 내에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수도가 많이 변해도 유량은 많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유 펌프는 유량이 급격히 감소할 때 이 가부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고요. 이 효율 곡선, 에타, 요 곡선을 보시면 조금 이 원심 펌프에 비해서 샤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좁은 삼각형 형식의 비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좀 더 좁아지게 돼요. 이게 좀 더 뾰족하게 됩니다. 그런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다이아메타가 아, 35c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펌프죠. 이 정도 되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RPM은 700rpm이니까 초당 한 10회전 정도 하는 적당한 모터를 이제 사용하는 펌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유량 개수는 0.55 정도 되고 그리고 예, 양전 개수는 1.07 그리고 뭐 동력 개수는 0.7 그리고 최고 효율 값은 0.48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원심 펌프라면 유량 개수가 확 줄어들죠. 0.12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전 개수는 훨씬 크죠. 여기는 1.07이었는데 반해서 5.0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CP, 동력 개수는 뭐 크게 변하지 않고, 뭐, 효율 값도, 최고 효율 값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비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0.7 정도가 되고요. 실용적인 비속도는 1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유량이 요 정도가 되게 되고 뭐 충유 펌프에 아주 적합한 그런 펌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유량이 유량이 요 정도 되고 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유량이 요 정도 되고 그러니까 400 큐빅미터 퍼 미니 정도 되고 수도가 낮은 경우에 어떤 충유 펌프를 사용하면 되냐면은 다이아메타가 1.2m 정도 되고 RPM이 430 정도 되는 RPM이 되는 모터를 사용을 하면 이 정도 펌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충유 펌프에는 적합한데요. 요걸 만약에 잘못된 엔지니어가 뭐 엔지니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엔지니어가 원심 펌프를 채택을 했다면 다이아메타가 우리 키의 2배 이상이 되고요. RPM은 60rpm밖에 되지 않는 모터를 사용하는 아주 기형적인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량과 수두에 적합한 펌프는 충유 펌프인지 원심 펌프인지 홀유 펌프인지는 우리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에 따라서 비속도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펌프 유량에 따라서 이제 펌프의 크기와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최적 효율은 이 비속도하고 그리고 유량의 펑션으로서 최적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비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요 유량에 따라서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같은 비속도라고 할지라도 유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최고 효율점은 0. 여기 뭐 450이라고 할 때 0.6에서부터 거의 0.95 요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최대 효율 혹은 뭐 최적 효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속도 등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속도가 높은 이런 펌프, 그러니까 충유 펌프죠. 이 충유 펌프는 이 수도 곡선하고 동력 곡선이 유량이 증가할 때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속도가 이제 1500 정도 되는 펌프, 이게 충유 펌프죠. 충유 펌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유량이 증가할 때 급격히 양정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반면에 요건 이제 90 정도 비속도를 보인다면 이건 원심 펌프로 설계해야 되겠죠. 원심 펌프로 설계한다면 이 유량에 따라서 이 수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도가 이제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뾰족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 충유 펌프, 비속도가 높은 이제 충유 펌프는 이렇게 뾰족한 그 효율 곡선을 가지는 반면에 원심 펌프, 그러니까 비속도가 낮은 이런 원심 펌프는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변하는 그런 효율 곡선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요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로 되돌아와야 되니까요. 이 비속도가 낮은 이 원심 펌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 수도 곡선이 요쪽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요쪽 부분에서 운전이 되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전점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요 곡선하고 요거는 이제 H 에스테리카로 무차원을 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곡선의 모양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모양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곡선, 즉 저항 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돼서 요 뒷단에서 형성이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앞단에서 만약에 효율 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 기울기 자체가 서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운전되는 점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제 서징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서징이 생기면 운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지 못하죠. 소음도 유발하게 되고 펌퍼의 수명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속도가 낮은 이 원심 펌프인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이쪽에서부터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이제 동력 곡선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충유 펌프인 경우에는 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유량이 0.5일 때, 뭐 최고 효율점에서 유량하고 0.5일 때 유량하고 이제 차이를 보시면 이제 이 동력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비해서 이 원심 펌프나 아니면은 홀류 펌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결국은 이제 운전점이 어디냐 하는 문제를 이제서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운전점은, 그러니까 요게 효율 곡선입니다. 효율 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곡선, 요 계속 봐왔던 요 곡선이 양전 곡선이에요. 유량에 따라서 수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양전 곡선입니다. 이게 양전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 곡선이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 유량이 작은 부분에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면 서징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쪽에서의 기울기와 요쪽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면, 심지어 똑같다면 요렇게 겹치게 되겠죠. 여러 점에서 그냥 만나게 되겠죠. 어느 점에서 운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적 수도. 그러니까 유체가 아무리 느린 속도로 흐르더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적 수도가 되고요. 요런 저항 곡선을 가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요 직선으로 나타내져 있는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유 마찰 수도예요. 라미나인 경우에요. 라미나인 경우는 우리가 아,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 유속에 이 마찰이 비례를 하잖아요. 마찰력이 비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성에 Q의 일성에 뭐 유속하고 유량하고는 비례하니까요. 유속에다 단면적만큼 피수면 유량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속에 비례하는, 즉 유량에 비례를 하는 그런 저항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청유라면. 그래서 저항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난류인 경우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잖아요. 뭐 정확히는 제곱이 아닌데요. approximately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의 제곱, 속도의 제곱이 유량의 제곱이니까요. 유량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2차 곡선의 형태, 파라볼릭한 곡선의 형태를 저항곡선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요 운전점이 최고 효율점에서 결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디자인했으면 잘 디자인했을수록, 시스템을 잘 구성을 했으면 구성했을수록 요 효율이 높은 점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 최고 효율점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서 운전하게 되면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설계점을 이제 이 최고 효율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펌프의 크기나 이제 회전수 등을 바꿔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한정된 펌프를 갖고 있는데 다양한 공학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량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유량이 아니라 수두가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유량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어, 펌프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면, 펌프를 병렬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유량을 일단 증가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 정확히 이제 뭐 A 펌프와 B 펌프가 똑같은 펌프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유량이 정확히 2배가 되진 않아요. 유량이 이제 정확히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배관 시스템도 다 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A라는 펌프하고 B라는 펌프하고 아예 독립적으로 운전을 시키면 정확히 유량이 QA 플러스 QB가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운전했을 때의 유량이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펌프를 병렬 연결했다는 경우에, 그러니까 펌프 나왔던 그림이 제일 앞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요 상태에서 1하고 S까지의 배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요 펌프에서 나와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2번까지의 그 상태도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단지 여기서 분질을 해서 이 S 직전에서 분질을 해서 다른 펌프 B에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출구를 다시 이 펌프 A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다시 합류를 시키게 돼요. 그게 이제 병렬 연결을 하는 거예요. 수두를 높이고 싶으면 이제 직렬 연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직렬 연결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직렬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배관 시스템은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펌프만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한다고 보시는 게 여기에 맞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도 공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이제 효율적인 것만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도 반드시 건축 설비가 유체 기계를 이용한 건축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배관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 펌프만 병렬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관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펌프하고 B 펌프하고 독립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요 점에서 운전을 하게 되고 요 점에서 운전을 하게 되겠죠. 요 점에서 운전을 하게 되겠지만 두 개를 병렬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요 점에서 운전을 하게 돼요. 요 두 개를 합친 유량보다 작은 유량이죠. QA 플러스 QB보다는 작은 유량에서 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 양전 곡선을 보시면 요렇게 형성이 되고요. 즉 유량이 요 이하 펌프 A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작을 때, 즉 양정은 펌프 B가 감당할 수 있는 양정보다는 클 때는 펌프 A만 가동이 되게 됩니다. 펌프 A만 가동이 되고 펌프 B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펌프 B가 감당할 수 있는 양정보다 더 높은 양정으로 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요 부분이라면 양정곡선이 이제 연합 운전을 하게 되면 양정곡선이 요렇게 형성이 될 건데요. 그 경우에는 펌프 B는 요 양정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점이 펌프 B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이 펌핑해야 될 높이가 이제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더 높은 경우에는 펌프 B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펌프 A만 작동이 되고요. 유량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펌프 B보다 운전점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요 점이 운전점이니까요. 펌프 B의 최대 양정보다 낮은 양정이죠. 낮은 양정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가동이 될 때, 비로소 이제 펌프 B도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의 효율은 뭐 당연하게도 A 펌프, B 펌프 양쪽을 다 가동했을 때 축에서부터 양 펌프로 공급되는 동력 분해, 이 유체가 얻어가는 그 동력이 분자가 돼서 연합 운전을 할 때의 그런 효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직렬 펌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두 펌프를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A 펌프가 담당해서 어느 중간 저수지에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B 펌프를 사용해서 그 위에 저수지까지 올려준다면 그건 직렬 연결 펌프가 아니에요. 그건 직렬 펌프가 아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 펌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직렬 펌프라면 이 펌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뭐 같은 높이 아니면 조금 높은 위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 같은 높이에서 여기 출구 쪽에 바로 B 펌프의 흡입 쪽을 붙여서
직렬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펌프실을 사실 두 군데 다 두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펌프실은 한 군데 두면서 병렬 펌핑을 하든 아니면 직렬 펌핑을 하든 한 군데 두면서 이제 펌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 이런 직렬 병렬 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에 옛날 아파트들은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했냐면은 이 배수지로부터 배수지란 게 물을 배출하는 게 배수지가 아니고요. 물을 배급해 주는 데가 배수지입니다. 물을 배급해 주는 데가 아파트 옥상보다 더 높은 곳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배수지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일단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다가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물탱크로부터 아파트의 각 가정에다 물을 공급을 해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지하실에 기계실을 둡니다.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기계실을 두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탱크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탱크에서 그러니까 그 탱크는 이제 압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압을 유지를 해야 되냐면은 최고 높은 층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무 지장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압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압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압을 높여줘야 돼요. 그 펌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스터 펌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짓는 뭐 몇십 년 됐지만 그렇게 한지 몇십 년 되지만요. 그 펌프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우리 기계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낮이고 아니면 한밤중이 돼서 유량이 작을 때는 펌프 한 대만 돌리면 돼요. 그렇죠. 유량이 작을 때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 가까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하교하고 나서 학생들이건 직장인이건 다들 샤워할 때, 뭐 아침에도 샤워할 때 일단 유량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펌프를 여러 대를 병렬 가동을 하게 됩니다. 입수구는 똑같고 그리고 그 탱크, 버프 탱크에 공급 하는 이제 펌프의 출구는 똑같지만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렬로 그걸 우리가 대수 제어라고 그래요. 펌프를 몇 대를 가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압이 이제 유량이 이제 결정되는 압은 같지만 유량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압은 똑같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고 높은 층까지 올려야 되는 그 수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압은 정해져 있지만 유량을 이제 증가시켜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병렬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뭐 다른 방법은 있죠. 최고점에서 운전이 되는 최고점에서 가동이 되는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펌프를 설치를 해서 유량이 작을 때는 그 인버터 제어를 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를 해서 유량을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펌프를 하나를 설치를 하면 그 값은 병렬로 두 대, 세 대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크기도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버터 제어를 해서 운전한다는 이야기는 이 대수 제어를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운전 제어를 하냐면은 대수 제어도 하면서 인버터 제어도 해요. 전기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큰 펌프를 효율점이 낮은 데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설계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직렬 펌프인 경우에도 이 펌프 B의 출력을 펌프 A의 흡입 쪽에 연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유량도 늘어나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따로 운전했을 때보다 유량도 물론 늘어나게 되지만 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수도가 더 필요할 때예요. 수도가 더 필요할 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아파트에서 아니면 고층 건물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롯데타워 같은 우리 굉장히 100층 이상 되는 그런 고층에서 어떻게 할 거냐. 수돗물 공급은 그래도 최고층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파트에도 뭐 저층에서만 사용할 때는 직렬 연결로 해놓은 다음에 저층에서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층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자. 이게 지금 적절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 이 유량의 이건 주로 아파트나 이제 그런 사용자 측면에서는 유량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유량의 변화. 그래서 유량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서 병렬 연결을 해서 대수 제어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 수두를 감안해서 예, 직렬 연결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층에서 할 때는 A 펌프만 가동을 하고 뭐 10층에서 할 땐 물을 사용할 때는 AB 펌프를 다 사용을 한다.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10층이라면 10층에 적절한 뭐 유량은 10층에서만 사용한다면 유량은 작아도 되니까요. 거기에 적절한 작은 펌프들을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그 낮은 층에서 사용을 해서 유량이 많아질 때는 병렬 운전을 해서 유량을 더 크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스터디를 해보시면 물론 현장에서 스터디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 펌프와 B 펌프를 독립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보다 만약에 이제 독립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직렬로 독립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어서 한번 펌핑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중간 저수지에서 높은 층까지 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펌프 A의 헤드하고 펌프 B의 요 헤드하고 요 헤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펌프 C를 두 군데 설치해야 되고 동력도 공급해 이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한 군데 설치를 하되 수두를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지만 유량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량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펌프 A만 가동했을 때, 펌프 B만 가동했을 때의 그 수도보다 수도도 높아지게 돼요. 수도도 높아지게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은 유량을 높이는 거다. 유량을 크게 하는 거다. 직렬 연결했을 때는 유량도 물론 커지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수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A의 수도 곡선, 양전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도 B의 양전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요 두 개를 정확히 합친 만큼이 요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값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고 실제 운전할 때는 더 그렇죠. 실제 운전할 때는 더 심각하게 예,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요게 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량도 좀 늘어나기 때문이죠. 요 펌프의 저항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운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은 이렇게 수도 증가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높은 수도가 높을 때는 이제 직렬 연결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높은 수도가 요구될 때는
요걸 이제 2대만 붙이는 게 아니라 3대, 4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대단히 높은 유량이 필요할 때는 펌프 A, 펌프 B만 붙이는 게 아니고 3개, 4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 아파트에 사용하는 부스터 펌프인 경우에는 4개 정도 펌프가 하나의 조합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수도가 좀 낮다면, 유량이 좀 작다면 그걸 2대나 아니면 3대로도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4대 정도가 되고요. 유량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걸 하나 더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단 펌프라는 건 단지 2개 정도 직렬이 아니라 더 여러 개를 이제 붙였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인류가 만든 펌프 중에는 이 최대 수도가 이렇게 2,400m나 되는, 그러니까 뭐 240겹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높은 압력을 내는 다단 펌프도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 펌프는 아닙니다. 요건 프로판 가스에 대한 압축기인데요. 압축기하고 이 송풍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송풍기는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 똑같습니다. 이 송풍기는 조금 압보다는 풍량에 더 초점이 있는 압축기라면, 우리가 말하는 압축기는 좀 더 유량보다는 압력을 더 높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압축기라고 부릅니다. 요 그림은 이제 7단, 이렇게 7개짜리죠. 7개짜리 원심형으로 돼 있는 프로판 가스를 위한 압축기예요. 그래서 입구 측하고 출구 쪽에 델타 P가 2메가파스칼, 일기압이 몇 메가파스칼이죠? 일기압이 0.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어, 10배 높이면 1메가, 20배 정도 이제 압을 높이는 그런 유체 기계가 되겠죠. 유량은 요 정도 되고요. 델타 P는 요 정도 되는 압축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는 이 펌프와는 좀 다르죠. 펌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체 기계학회에서도 분과 단위로 이제 모여서 학문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펌프 분과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물론 유체기계학회 전체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펌프 분과의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송풍기 압축기 분과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은 이제 이 압축기냐 펌프냐는 둘 다 이제 압력을 높여주는 유체기계는 분명한데요. 차이점은 그 작동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냐 아니면 압축성 유체냐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유체기계는 압축기라고 불러요. 펌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기의 효율은 앞에서 보신 그 펌프의 효율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압축성 유체는 아, 사실 밀도가 아주 비압축성 유체에 비해서 밀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정압수두를 이 수두를 가지고, 수두라는 게 결국 압력인데요. 어, 압력이고 그걸 높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뭐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눠주는, 정합수들을 구할 때 이 나눠주는 이 덴시티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가지고 압축기의 효율을 따지냐면은
엔탈피를 얼마나 증가시켰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 비해서 얼마나 엔탈피를 증가시켰느냐를 가지고 이 압축계의 효율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셔라고, 영어로 컴프레셔라고 부르는 게 이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과제 킥오프 미팅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때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이 고압 수소 기체를 이제 700기압으로 만들어 주는 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 압축기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거의 900기압, 1000기압까지 높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넥소에 실려 있는 수소통이 700기압입니다. 그래서 700기압의 수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900기압 뭐 정도가 돼야만 200기압 정도의 델타 P를 가지고 수소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기로 높여주기에는 너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액화수소를 펌핑을 해서 만약에 900기압, 1000기압 높여준다면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기도 압축기를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에어컨디셔너,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이 공조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우리 열전달, 열공학 연력학 다 배웠잖아요. 대부분 컴프레셔에서 다 사용을 하게 돼요. 뭐 겨울에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냉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프레셔에서 대부분 에너지를 다 먹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펌프를 사용해서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면 훨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무튼 압축기의 효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력이 얼마나 갔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얻었는지 뭐 그런 걸로 효율을 따지지를 않고요. 이런 컴프레셔의 그 효율을 엔탈피의 비율로서 컴프레셔의 효율을 이야기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로 이 다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압축기의 경우에는 다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류로 갈수록 처음에 이제 낮은 압력의 기체를 받아서 높여줄 때 하고 하류로 가서 7단째의 압력을 높여줄 때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유체를 컴프레싱을 시켜줘야 압축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면적이 줄어들도록 유체의 최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케이싱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압축기는 우리가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유량이 작을 때는 서징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유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압축성 유체에서는 초킹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초킹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 플로우가 생길 때 음속에 도달하는 게 초킹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압축을 시키면 초킹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킹이 발생되는 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량이 작을 때는 서징이 발생하게 되고요. 유량이 많을 때는 초킹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